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대 경제지의 수석 기자가 충격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30년 동안 일본의 경제 우월성만을 강조해온 그가 한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하는 기사를 쓴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사가 일본 재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그가 왜 갑자기 이런 기사를 쓴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20년째 경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츠오 타케시입니다. 일본 최고의 경제지에서 수석 기자로서 저는 늘 일본의 경제적 우위를 강조하는 기사만을 써왔어요. 특히 한국 관련 기사를 쓸 때면 항상 일본을 따라하기 바쁜 나라라는 톤을 유지했죠. 코로나19 이후 우리 신문사의 디지털 구독자 수는 9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구독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편집장은 제게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 지시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밀레니얼 세대의 뉴스 소비 트렌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신문사의 젊은 구독자들이 한국 경제 뉴스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더군요. 심지어 우리 신문사 직원들의 자녀들조차 한국 경제 매체를 더 신뢰한다는 거였습니다. 편집장은 제게 특별 취재를 지시했어요. 마츠오 씨,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이유를 직접 취재해보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의 허점을 파헤쳐 혐한 기사를 쓸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충격을 받은 건 도쿄 시내였어요. 긴자, 시부야, 신주쿠, 어디를 가도 한글 간판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게 단순한 관광객용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였죠. 일본인들을 위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한류 매장들이었어요. 두 번째 충격은 우리 가족을 통해 왔습니다. 고등학생인 딸은 한국 화장품만 고집했고 아내는 매일 저녁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죠. 심지어 아내는 한국어 학원까지 다니기 시작했더군요. 요즘은 한국어를 모르면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충격은 얼마 전 있었던 2024 한류박람회였어요.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나 화전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의 소재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삼성 SDS의 사례는 충격적이었죠. 이 회사가 NEC, 후지츠 등 일본의 네로라 하는 IT 기업 30개를 제치고 지방 중소도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텃밭이었던 공공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이 따낸 거죠. 우리 신문사 건물 앞 카페에서 만난 소니의 임원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제는 한국을 따라잡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삼성이나 현대차의 경영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요. 30년 넘게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을 지켜온 소니의 임원이 이런 말을 하다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본인들의 인식이었어요. 제4차 한류붐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특별한 유행이 아닌 일상이 됐죠. 30, 40대까지 한류 소비층이 확대됐고 젊은 세대들은 한국 제품을 당연한 선택지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런 현상을 취재하면서 저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건 제가 겪은 충격의 절반도 안 됐더군요. 앞으로 제가 발견하게 될 사실들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동경하게 된 이유,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를 앞서게 된 배경,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까지. 그날 이후 제 취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시노쿠보였습니다. 과거 이곳은 단순히 저렴한 한국 식당이나 잡화점이 몰려있는 거리였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 곳곳에 들어선 한국 화장품 매장들은 일본의 유명 백화점 못지않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라네즈와 클리오 매장 앞에 줄을 서 있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일본 화장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일본 화장품은 안전하지만 너무 식상해요. 한국 브랜드는 트렌디하면서도 품질이 좋거든요. 20대 직장인 사토 미카의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화장품 파우치에는 한국 제품들로 가득했더군요. 심지어 라네즈의 수면팩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필수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설빙이라는 한국 디저트 카페였어요.
일본에는 이미 수많은 디저트 체인점이 있는데도 이곳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긴 대기 줄이 이어졌습니다. 호기심에 줄을 서서 맛을 보니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살짝 변형은 했지만 분명 한국의 맛을 그대로 살린 메뉴들이었어요. 취재 중에 만난 한 일본 화장품 회사 마케팅 담당자의 고백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한국식 마케팅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마케팅, 빠른 신제품 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일본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은 한국의 이니스프리나 에뛰드하우스의 마케팅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은 이제 일본 브랜드들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더군요. 한 달 동안의 현장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과거 메이드 인 재팬은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였지만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트렌디하고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2024년의 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일본 여고생의 절반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답했더군요. 이건 단순한 문화적 호감을 넘어서 한국이 만든 제품, 서비스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노쿠보 거리의 한 카페에서 기사를 정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성공 전략을 연구하고 그들의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단순한 모방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이건 우리 일본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날의 취재는 제게 더 큰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기업들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다음 취재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도쿄 시내의 한 카페에서 흥미로운 인물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한류 카페 체인점으로 32살의 한국인 여성 사업가 김유진 씨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매일같이 저희 카페를 방문합니다. 마케팅 담당자들이 한국식 운영 방식을 배우러 온다고 하더군요. 김유진 씨의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커피 체인점 운영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유진 씨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카페는 일본의 유명 커피 체인점보다 2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비결은 한국식 마케팅과 트렌드 대응 속도였죠. 일본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너무 느려요. 우리는 새로운 메뉴를 일주일 만에 출시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3개월이 걸립니다. 이 취재를 계기로 저는 일본의 여러 대기업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한국식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특히 IT 분야에서 그 변화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한 대형 전자회사의 임원은 저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 도입을 한 달 만에 결정하는데 우리는 1년이 걸리죠. 이대로는 경쟁이 안 됩니다. 반도체 업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한때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던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정부조차 한국 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취재 중 만난 한 컨설팅 회사 대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처럼 하자가 일종의 슬로건이 됐습니다. 신제품 개발, 마케팅, 인재 육성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죠. 실제로 일본의 한 중소기업은 한국식 조직 문화를 도입한 후 매출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평적인 의사소통, 빠른 의사결정, 과감한 투자, 한국 기업의 장점을 배우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한국을 무시하면 일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 경영 컨설턴트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본의 장인 정신을 버리고 한국식 빨리빨리 문화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게 들렸습니다. 특히 나이 든 임원들 사이에서 이런 반발이 컸죠.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는 멈출 줄 몰랐어요. 이제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김유진 씨의 카페를 찾았어요. 그녀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츠오 씨, 이제 일본은 변화해야 해요. 한국이 일본을 앞선 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마치 일본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짚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유진 씨의 카페를 나온 후 제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20년 지기 동료인 나카지마 료코가 보낸 거였어요. 마츠오, 당신까지 한국 찬양문에 빠진 건 아니겠죠?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도쿄 긴자의 한 오래된 찻집에서 나카지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쓴 최근 기사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어요. 한국의 성공이라는 게 다 거품이에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요. 우리 일본의 장인 정신과 기술력을 어떻게 그들과 비교할 수 있나요? 나카지마는 최근 한류 열풍의 허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기사는 예상치 못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나카지마 씨, 당신의 기사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신문사의 젊은 기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박 기사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편집장조차 시대에 뒤처진 시각이라며 기사 수정을 요구했다고 해요. 이런 세대 간 갈등은 기업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대기업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에요. 젊은 임원이 한국식 마케팅 전략 도입을 제안하자 고위 임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죠. 우리는 일본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30대 중반의 타나카 켄지 부장의 발언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사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에 젊은 직원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50대 이상의 임원들은 일본의 전통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젊은 직원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맞섰어요. 이런 대립은 회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방식부터 제품 개발 전략, 마케팅 방법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통파와 혁신파의 충돌이 벌어졌어요. 한 중견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입사 면접에서 한국식 조직 문화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없다고 하면 입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며칠 뒤 나카지마가 또다시 연락해왔습니다. 그녀가 쓴 혐한 기사에 대한 항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츠오 씨,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카지마 씨, 이제 일본 내부에서조차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일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든 생각은 이제 일본 사회에서 한국은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변화를 촉발하는 촉매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의 바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세대 갈등을 취재하던 중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회의실에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제가 너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도쿄 시내의 한국어 학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와세다역 근처의 한 한국어 학원 원장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강의실 하나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건물 2개를 더 계약해야 할 정도예요. 수강생 대부분이 대기업 직원들이에요. 실제로 한 대형 한국어 학원의 수강생 명단을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등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 기업과 거래가 많은 IT 기업이나 무역회사 직원들의 수강 신청이 많았죠. 한 수강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회사에서 한국어를 할 줄 모르면 출장은커녕 회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도쿄대학의 한국어학과를 찾았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입학 경쟁률이 무려 12대 1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일본 최고 명문대에서 한국어가 영어 다음으로 인기 있는 제2외국어가 된 겁니다. SNS를 살펴보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일본 젊은이들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보면 한글 해시태그가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일본어로 대화하다가 한국어 단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모습도 흔했죠. 대박, 화이팅, 오빠 같은 단어들은 이제 일본 젊은이들의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 있었어요.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23살 대학생 야마모토 사키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면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취업할 때도 한국어 능력이 있으면 유리하다고 해요. 저 친구들은 모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기업의 채용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제는 신입사원 채용 시 한국어 능력을 우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도쿄 시내를 걷다 보면 이제는 한글 간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한국어 메뉴판을 기본으로 구비한 식당들도 늘어났죠. 심지어 일본 식당에서도 김치, 비빔밥, 삼겹살 같은 메뉴명을 한글로 표기하는 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교감 선생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요. 영어는 시험용이지만 한국어는 실생활에서 당장 필요하다고 하네요. 한국어 열풍을 취재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현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본 사회 전반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이제 한국은 일본인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고 한국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열풍을 취재하면서 제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궁금해졌어요. 왜 이토록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 하는 걸까? 그 해답을 찾아 이번에는 기업의 연구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쿄 교외의 한 기업 연구소에서 만난 미야자키 박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마츠오 씨,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한국에 완전히 추월당했습니다. 배터리 기술만 해도 한국이 우리보다 5년은 앞서 있어요.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 더욱 암담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해마다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로봇 산업에서조차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은 이미 한국의 기술 문헌을 원문으로 읽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된 최신 논문과 특허를 읽을 수 있어야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영어로 번역되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미 한국식 연구, 개발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기업의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안전한 연구만 고집했던 거죠. 청소년들의 과학대회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 고등학교 과학 교사는 요즘 학생들은 한국의 과학 교육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의 과학 영재 교육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라고 털어놓았어요. 기업의 인사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능력 위주의 승진 체계가 도입되고 있었죠. 한국처럼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젊은 인재들이 떠나버립니다라는 인사 담당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스타트업 대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을 배워야 해요. 회의만 하다가 시장을 놓치는 일본식 경영은 이제 끝났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과거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을 배우며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뒤처질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취재를 정리하던 어느 날,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년 넘게 혐한 논조를 이어오던 주간지가 폐간을 선언한 것이었어요. 폐간 사유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독자들이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그 잡지사의 전직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만 쓰면 매출이 떨어지더군요. 독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당신들은 현실을 모른다면서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독자의 편지였어요. 30년간 이 잡지를 구독해온 60대 남성이었죠. 저는 늘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한국 기업에 인수되었어요. 연봉이 올랐고 근무 환경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를 보면 부끄러워요. 도쿄 시내의 한 서점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에서 배우자는 코너가 따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서점 직원은 이런 책들이 잘 팔려서 코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제 오랜 친구인 나카지마 요코조차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그녀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마츠오 씨,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어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변화는 정치권에서도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왔지만 최근에는 그런 발언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한 중견 정치인은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혐한이 사라져가는 건 단순히 우리가 관용적이 되어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너무나 강해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마무리하고 기사를 써야 했으니까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는데 편집장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마츠오 씨, 시리즈 기사 마감은 언제예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취재하면서 마주한 현실들이 너무나 컸거든요.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런던의 한 경제지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애플, 구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속도를 배우려 한다는 점이었죠. 취재 마지막 날, 저는 도쿄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났던 김유진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의 카페는 이제 일본 체인점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어요. 마츠오 씨, 이제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파트너로 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장점은 다르니까요. 일본의 세심함과 한국의 추진력이 만나면 어떨까요? 그녀의 말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가 앞서고 뒤처졌는가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마지막 기사를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이들의 한국어 열풍, 기업들의 변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할 것인가.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면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최종 기사를 쓰면서 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얕보고 무시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일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뒤처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한글 간판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가 우리 일본에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우리는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 기술 혁신, 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성공 방식을 배우려는 일본의 모습은 한국이 이룬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한국어 열풍, 한국식 경영을 도입하는 기업들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일본 사회의 모습은 이제 한국이 일본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